마당을 지나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연화는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참을 걸었지요. 자갈길이 끝나고 흘길이 나왔고 흘길이 끝나자 풀 냄새 대신 짠 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아래에서 올라왔지요. 하인이 멈추었어요. 여기입니다. 절벽이었습니다. 하인이 연화를 등에서 내려 바닥에 눕혔지요. 바람이 옷자락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몸을 밀었지요. 절벽 아래로. 연화는 떨어지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귀를 찢었어요. 어둠 속에서 아래가 보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떨어지며 몸을 비틀었지요. 왼쪽으로.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다리를 오므렸어요. 등이 먼저 닿았습니다. 모래였지요. 푹 꺼지며 몸이 파묻혔어요. 숨이 턱 막혔지요. 입안에 모래가 들어왔어요.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억지로 삼켰지요. 연화는 모래 위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됐느냐? 시어머니 박 씨의 목소리였지요. 떨어졌습니다. 남편 도윤의 대답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모래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연화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머리핀을 밧줄 매듭 사이에 밀어넣고 비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밧줄이 벌어졌지요. 몸이 풀려났어요. 연화는 모래 위에 엎드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절벽 위는 어두웠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도윤이 돌아서는 모습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연화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모래밭을 지나 물가에 닿았지요. 발이 물에 잠겼어요.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지요.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연화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릎, 허리,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지요. 연화는 헤엄을 칠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 고을 앞 개울에서 오빠 대신 물고기를 잡던 아이였지요. 여름이면 속꽃이 젖도록 물에서 놀았습니다. 바다는 처음이었지만 물 위에 뜨는 법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거셌지요. 밀려왔다 빠지는 물살에 몸이 휘청거렸어요. 연화는 파도가 밀려올 때 숨을 참고 빠질 때 팔을 저었습니다. 소금물이 스며들어 쓰라렸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잦아든 틈을 다 다시 헤엄쳤지요. 얼마나 갔을까요?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 바다 위에 떠 있었지요. 배였어요. 연화는 그 불빛을 향해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리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은 불빛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졌어요. 배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선이었습니다. 배전에 등불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 어선 옆까지 헤엄쳤습니다. 배전에 매달린 밧줄이 손에 잡혔지요.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사람 살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바닷물을 삼킨 목이 쉬어 있었어요. 뭐야? 누구냐? 굵은 목소리의 사내가 밧줄에 매달린 연화를 발견했어요. 사람이다. 이봐, 이리 와봐.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두세 명이 팔을 뻗어 연화를 끌어올렸어요. 갑판 위에 내려놓인 연화는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밧줄에 매달린 연화를 처음 발견한 사내가 어선의 선장이었어요. 이름은 문덕수. 이 바다에서 2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었지요. 덕수는 연화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 피가 맺혀 있었지요. 바위를 잡고 버틴 손이었어요. 덕수는 마른 옷을 가져와 연화의 어깨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바다에서 어찌 된 일이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길을 잃은 과부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만 선원에게 따뜻한 물을 끓이라 했지요. 폭우에 배가 닿은 건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늘 끝이 겨우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였지요. 덕수는 연화를 부축해 배에서 내렸어요. 연화의 다리가 풀려 폭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지요. 폭우 안쪽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주인장, 죽 한 그릇 끓여 주시오. 미음이라도 좋소. 주막 안악이 연화의 꼴을 보고 눈이 커졌지만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뒤 따뜻한 죽이 연화 앞에 놓였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었지요. 손이 떨려 죽이 흘렀어요. 그래도 한 숟갈, 두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지요. 덕수는 건너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연화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냥 가는 놈은 사람이 아니지요. 사정은 묻지 않겠소.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되는 거요. 덕수는 담담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시오. 주막 주인이 괜찮은 사람이니 걱정 마시고. 덕수는 포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그 등을 바라보았지요. 살았어요. 연화는 주막 구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요. 어젯밤 절벽 아래에서 들은 것과 같은 소리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등 뒤에 벽이 있었고 속에 따뜻한 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고 있을 수는 없었지요. 다시 잡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연화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누구의 며느리였는지도 말하지 않았지요. 이 포구에서 연화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것이 지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연화는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주막 주인 김씨는 과부라 했고 혼자서 장사와 살림을 꾸려가는 여인이었지요. 포구에서 오래 살아 뱃사람들과도 안면이 있었고 속은 넓었으나 살림은 허술한 편이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연화에게 부엌 옆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못하겠으면 쉬어. 굶기지는 않을 테니. 연화는 다음 날부터 일어나 그릇을 닦고 마당을 쓸었지요. 몸에 멍이 남아 있었고 바닷물에 불은 손가락이 쓰라렸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김씨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아느냐? 조금 압니다. 그럼 이것 좀 봐줘. 김씨가 내민 것은 쌀자루 출입을 적어둔 장부였어요. 숫자가 뒤엉켜 있었고 어떤 날은 아예 적히지도 않았지요. 먹물이 번져 읽을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들어온 쌀, 나간 쌀, 남은 쌀을 날짜별로 맞춰 적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숫자를 맞춰가는데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달 특정한 날에만 쌀이 줄었습니다. 장날도 아니고 손님이 많은 날도 아니었지요. 줄어든 양은 한 번에 쌀 한 가마꼴이었어요. 누군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양을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연화는 김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은 것을 입에 올리면 안 되었지요. 대신 그날 밤 등잔불을 끄고 창고 안쪽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지요. 이경이 지났을 무렵 창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어요.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이었지요. 사내는 쌀자루 하나를 어깨에 올리고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연화가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쌀 어디로 가져가는 거요? 사내가 멈추었지요. 쌀자루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야, 누구냐? 연화는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눈이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연화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3월 열나흔 날, 쌀 한 가마. 4월 초엿새, 쌀 한 가마. 5월 스무 날, 쌀 두 가마. 내가 빼돌린 쌀이 석 달치는 되겠구나. 사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돌아서서 뒷문을 박차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며 손에 들고 있던 부싯돌을 창고 집더미에 던졌지요. 불이 붙었어요. 집이 타오르며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연화는 뒷걸음질 쳤지요. 불길이 빠르게 번졌어요. 집더미에서 쌀자루 쪽으로, 쌀자루에서 창고 기둥 쪽으로. 연화는 뛰어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주막 사람들이 뛰쳐나왔지요. 어둠 속에서 창고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김씨가 주저앉으려는 것을 연화가 팔을 잡았습니다. 물동이를 가져오세요. 전부 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줄 세웠어요. 한 사람이 물동이를 채우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끝 사람이 불에 끼얹는 방식이었지요. 소리를 질러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넘겨, 끼얹어. 물동이가 오가는 동안 연화는 불길이 닿지 않은 쌀자루를 먼저 끌어냈어요. 한 자루, 두 자루, 팔이 떨리도록 끌어냈습니다. 옷에 불똥이 튀어 솜의 끝이 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불이 잡혔어요. 집더미는 타 버렸으나 쌀자루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김씨는 그을린 창고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쌀자루를 하나하나 세어보았지요. 23 자루 가운데 20 자루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다 탔겠구나. 연화는 그을음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어요. 쌀을 빼돌린 자가 있었습니다. 석 달째였어요. 김씨의 눈이 커졌지요. 연화는 장부를 펼쳐 날짜와 숫자를 짚어 보였습니다. 김씨는 한참 동안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걸 혼자 알아냈단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 뒤 주막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아전 하나와 졸개 둘이 주막 마당에 들어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지요. 세금으로 낼 쌀이 모자란다. 부족한 만큼 돈으로 채워라. 김씨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앞치마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모자란다는 겁니까? 상단에 들어간 첫날 연화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창고가 셋이었지요. 주막 창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쌀자루가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소금 가마와 배 뭉치가 칸마다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단 주인은 연화에게 장부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것부터 정리해봐라. 시험 삼아 맡기는 거다. 연화는 장부를 펼쳤어요. 글씨는 반듯했으나 숫자가 맞지 않는 곳이 여러 보였지요. 연화는 하루 동안 창고를 돌며 물건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장부를 다시 써서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소금 32가마 가운데 4가마가 장부에 빠져 있었고 배 27필 가운데 3필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세는 돈은 여기서 나고 있었어요. 상단 주인은 장부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지요. 하루 만에 이걸 다 찾았단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상단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연화에게 폭우로 내려가 물건을 받아오라는 더 큰 일을 맡겼지요. 연화는 덕수를 찾아갔어요. 포구에서 배를 부리는 덕수에게 운송을 부탁했습니다. 물건이 젖으면 값을 못 받습니다. 포대기와 짚을 더 준비해 주세요. 비가 올 수 있으니 기름종이도 넉넉히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가 부탁하면 안 들을 이유가 있나. 걱정 마라. 한 자루도 젖지 않게 하마. 덕수의 말대로였어요. 물건은 한 자루도 젖지 않고 상단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상단 주인은 연화를 다시 보았지요.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부리고 일을 꾸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해 여름 흉년 소문이 돌았지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논바닥이 갈라졌고 보리도 반밖에 여물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지요. 상인들은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렸어요. 상단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내놓지 마라. 값이 더 오르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 풀어야 합니다. 상단 주인이 눈을 치켜떴어요. 지금 풀면 손해가 아니냐. 다른 상단은 전부 문을 걸어 잠갔는데 왜 우리만 열어야 하느냐. 다른 상단이 닫았으니까 우리가 여는 겁니다. 연화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지금 제 값에 풀면 사람들이 이 상단을 기억합니다. 다른 곳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만 열었다는 것을. 흉년이 지나고 나면 물건을 맡기려는 사람이 여기로 올 겁니다. 쌀 몇 가마 아끼는 것보다 그쪽이 더 큰 장사예요. 상단 주인은 팔짱을 끼고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연화는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상단 앞에 몰려와 소란이 나면 그때는 쌀값이 아니라 상단 문짝이 깨집니다. 장사를 지키려면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해요. 상단 주인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대로 해봐라. 연화는 곧장 창고 문을 열었지요. 쌀을 정해진 값에 내놓았어요. 한 사람에게 하루치만 팔았습니다. 줄이 길어졌지요. 상단 앞에 사람들이 늘어섰어요. 아이를 업은 여인, 지팡이를 짚은 노인, 빈 자루를 든 사내. 줄 끝이 골목을 돌아갈 만큼 길었습니다. 연화는 직접 창고 앞에 서서 쌀을 나눠 주었어요. 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묻고 식구가 몇이냐 확인하고 장부에 적었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쌀이 있다더라. 값도 안 올렸다던데. 줄이 길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상단 앞은 텅 비었지만 이 상단 앞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쌀을 사간 사람들의 이름과 사는 곳을 적게 했어요. 장부에 한 줄씩. 나중에 다시 찾아올 사람들이었지요. 흉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화의 말대로였어요. 쌀을 제값에 팔아도 상단은 손해를 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남은 쌀은 가을 수확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졌어요. 쌀을 산 사람들이 가을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쌀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소금을 사고 배를 사고 종이를 샀어요. 연화가 약속한 날에 맞춰 생활 물건을 함께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상단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광고보다 값졌지요. 장터가 커졌어요. 좌판이 늘었고 다른 고을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상도 생겼습니다. 상단 주인은 연화를 불러 앉혔지요. 내 덕에 장터가 이만큼 됐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안쪽 일을 맡아라. 창고뿐 아니라 사람도 내가 부려라. 상단 주인은 연화에게 상단 안쪽에 따로 방을 내주었습니다. 장부를 쌓아 둘 탁자와 먹과 붓도 함께였지요. 연화가 지시를 내리면 상단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리였어요. 연화는 그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우가 보였지요. 배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장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닷가 절벽 아래에서 헤엄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연화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이름도 버리고 몸 하나로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손톱이 빠지도록 바위를 잡고 파도에 밀리며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지요. 지붕이 있었고 장부가 있었고 연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화는 붓을 들어 장부 첫 장에 날짜를 적었지요. 새로운 장부의 첫 줄이었어요.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연화는 장터를 둘러보러 나갔지요. 쌀값을 확인하고 새로 들어온 물건을 살피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연화의 일과였어요. 장터 끝 골목을 돌아서는데 발이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지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골목 안쪽에서 사내 하나가 옷깃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사내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지요. 벌써 석 달째야. 이번에도 빈손이면 관아에 끌고 간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시 벗겨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었지요. 연화의 숨이 멈추었어요. 절벽 위에서 연화를 밀었던 그 손. 별채 앞에 한 번도 서지 않았던 그 사람. 지금은 빚쟁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옆에 여인 하나가 서 있었지요. 박 씨였어요.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며 빚쟁이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사정 좀 봐주시오. 제발 며칠만. 박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옷은 낡아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머리는 반쯤 풀어져 있었지요. 패백 자리에서 예단을 탈탈 털던 그 손이 지금은 빚쟁이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어요. 연화는 골목 모퉁이에 선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될 만큼 먼 거리였지만 저절로 한 손이 올라와 얼굴 옆을 가렸지요. 빚쟁이가 도윤을 밀쳤어요. 도윤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갓없이 드러난 상투가 흐트러져 있었지요. 박 씨가 아들을 부축하려 했으나 자신도 힘이 없어 같이 비틀거렸어요. 연화는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멈추었지요. 왜 멈추었는지 연화 자신도 바로 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화는 몸을 돌렸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걸어갔지요. 걸음이 빨라졌어요. 장터 소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바람 소리, 모래에 부딪힌 등의 통증, 바닷물의 차가움. 그것들이 한꺼번에 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 땅바닥에 주저앉은 도윤. 소매가 해진 박씨. 연화는 눈을 감았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다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탁자 위에 장부를 펼쳤지요. 숫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손끝이 떨렸으나 붓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쌀 5가마. 안 내면 주막 문을 닫아야 할 게다. 아전은 부채로 허벅지를 탁탁 치며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손님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졸개둘이 팔짱을 끼고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씨가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려는 순간 연화가 부엌 쪽에서 걸어 나왔지요. 잠깐만요. 아전이 고개를 돌렸어요. 쌀을 먼저 대조해 봅시다. 연화는 김씨에게 창고 쌀을 전부 마당에 내오라 했습니다. 쌀자루가 마당에 늘어섰지요. 연화는 자루 하나하나에 적힌 수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리고 아전이 들고 온과나 장부를 펼쳐 달라 했습니다. 아전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내밀었지요. 연화는 과나 장부의 숫자와 주막 쌀자루 수를 하나씩 맞춰 나갔어요. 손가락으로 줄을 짚으며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관아 장부에는 이 주막이 낸 쌀이 12가마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 씨가 보관한 영수 기록에는 15가마가 찍혀 있어요. 모자란 게 아니라 3가마를 더 낸 겁니다. 아전의 표정이 굳었지요. 부채를 쥔 손이 멈추었어요. 그건 작년 것이고 작년 장부도 여기 있습니다. 연화는 김 씨가 보관하던 낡은 종이 뭉칠 펼쳤어요. 날짜와 수량이 또렷이 적혀 있었지요. 연화가 주막에 온 뒤 처음부터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틀렸는지는 관아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지요. 아전은 입을 다물었어요. 주막 앞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아전을 향해 있었지요. 졸개 둘도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낚아채듯 접어 품에 넣고 돌아서며 내뱉었어요. 두고 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 선 채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주막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집 살림은 연화 말대로 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그때부터 연화의 소문이 포구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쌀 도둑을 잡고 불을 끄고 관아 아전까지 물러서게 한 여인.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김 씨네 주막에 있다더라. 장부를 귀신같이 읽고 숫자를 꿰뚫는다더라. 그 이야기가 장터 좌판에서 포구 선착장에서 뱃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흘러갔지요. 포구를 오가는 행상들이 그 소문을 등짐해 실어 한양 쪽 길목까지 날랐습니다. 그 소문이 한양의 큰 상단 주인 귀에 닿은 건 연화가 주막에 온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지요. 어느 날 주막 앞에 말을 탄 사내가 멈추었어요. 깨끗한 두루마기에 갓을 쓴 사내였습니다. 상단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지요. 연화라는 사람이 여기 있소. 연화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우리 주인이 만나자 합니다. 창고 살림과 돈 계산을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소. 쌀도둑을 잡고 관아 아전을 물린 사람이 있다 하여 찾아온 것이요. 연화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돌아보았지요. 김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연화가 떠나면 다시 혼자 살림을 꾸려야 했지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여기서 주막이나 지키고 있을 그릇이 아니야. 연화는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인사했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쌀을 살렸지. 내가 뭘 했느냐? 김 씨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그러다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의 어깨를 한번 꼭 쥐었다 놓았지요. 연화는 심부름꾼을 따라 포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 주막 지붕이 작아졌어요. 연화는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다시 앞을 보았지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단에 들어간 첫날, 연화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창고가 셋이었지요. 쌀자루가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소금 가마와 배 뭉치가 칸마다 나뉘어 있었어요. 주막 창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단 주인은 장부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것부터 정리해봐라. 시험 삼아 맡기는 거다. 연화는 하루 동안 창고를 돌며 물건을 하나하나 세었지요. 해가 지기 전에 장부를 다시 써서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소금 32가마 가운데 4가마가 장부에 빠져 있었고 배 27필 가운데 3필이 2번 적혀 있었습니다. 상단 주인은 장부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지요. 하루 만에 이걸 다 찾았단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요. 상단 주인은 장부를 덮으며 한참 연화를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포구로 내려가 물건을 받아오라는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연화는 덕수를 찾아가 운송을 부탁했습니다. 물건이 젖으면 값을 못 받아요. 포대기와 집, 기름종이까지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물건은 한 자루도 젖지 않고 창고에 도착했지요. 상단 주인은 그때 알았어요.
연화가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부리고 일을 꾸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 흉년 소문이 돌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지요. 논바닥이 갈라졌고 보리도 반밖에 여물지 못했어요. 장터에서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앞다투어 창고 문을 걸어 잠갔지요.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백성들은 쌀을 사려 장터를 돌았지만 열린 문이 없었습니다. 상단 주인도 마찬가지였지요. 물건을 내놓지 마라. 값이 더 오르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풀어야 합니다. 다른 상단이 닫았으니까 우리가 여는 겁니다. 지금 풀면 손해가 아니냐. 지금 제 값에 풀면 사람들이 이 상단을 기억합니다. 흉년이 지나고 나면 물건을 맡기려는 사람이 전부 여기로 올 거예요. 쌀 몇 가마 아끼는 것보다 그쪽이 더 큰 장사입니다. 상단 주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연화가 한마디를 더했어요. 굶주린 사람이 상단 앞에 몰려오면 그때는 쌀값이 아니라 상단 문짝이 깨집니다. 장사를 지키려면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해요. 상단 주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곧장 창고 문을 열었어요. 쌀을 정해진 값에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치만 팔았지요. 줄이 길어졌어요. 아이를 업은 여인, 지팡이를 짚은 노인, 빈 자루를 든 사내, 줄 끝이 골목을 돌아갈 만큼이었습니다. 연화는 직접 창고 앞에 서서 이름을 묻고 식구 수를 확인하고 장부에 적었지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는 값도 안 올렸다더라. 줄이 길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상단 앞은 텅 비었지만 이 상단 앞에는 날마다 사람이 늘어섰지요. 흉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화의 말대로였지요. 쌀을 산 사람들이 가을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소금을 사고 배를 사고 종이를 샀습니다. 연화가 약속한 날에 맞춰 생활 물건을 함께 내놓았기 때문이었지요. 저 상단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광고보다 값졌어요. 좌판이 늘었고 다른 고을에서 행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가 커졌지요. 상단 주인은 연화에게 안쪽 자리를 내주었어요. 따로 방을 주고 사람을 부릴 권한도 맡겼습니다. 장부를 쌓아둘 탁자와 먹과 붓도 함께였지요. 연화가 지시를 내리면 상단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리였어요. 연화는 그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폭우가 보였지요. 배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절벽 아래에서 헤엄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버리고 몸 하나로 물 위에 떠 있었지요. 지금은 지붕이 있었고 장부가 있었고 연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연화는 장터를 둘러보러 나갔지요. 쌀값을 확인하고 새로 들어온 물건을 살피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어요. 장터 끝 골목을 돌아서는데 발이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지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사내 하나가 옷깃을 잡힌 채 끌려가고 있었지요. 빚쟁이가 사내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어요. 벌써 석 달째야. 이번에도 빈손이면 관아에 끌고 간다. 사내의 갓이 벗겨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었지요. 절벽 위에서 연화를 밀었던 그 손. 별채 앞에 한 번도 서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옆에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 팔에 매달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지요. 사정 좀 봐주시오. 제발. 옷은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어요. 패백 자리에서 예단 보자기를 탈탈 털던 그 손이 지금은 빚쟁이의 소매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빚쟁이가 도윤을 밀쳤지요. 도윤이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박 씨가 부축하려 했으나 같이 비틀거렸습니다. 연화는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멈추었지요. 왜 멈추었는지 연화 자신도 바로 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연화는 골목벽에 손을 짚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빚쟁이의 욕설이 멀어지고 도윤과 박 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몸을 돌렸지요. 다른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 안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 밤이 몸 안에서 다시 일어났지요. 바람 소리, 모래에 부딪힌 등, 바닷물의 차가움, 그리고 방금 본 것, 땅바닥에 주저앉은 도윤의 등. 연화는 눈을 감았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요. 다만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어요. 창밖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펼쳤지요. 숫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손끝이 떨렸으나 붓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박 씨의 귀에도 소문이 닿았습니다. 포구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는데 만석군 소리를 듣는다더라. 이름이 연화라 한다더라. 박 씨는 처음에 믿지 않았지요.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으니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빚쟁이 입에서, 이웃집 아낙 입에서 같은 이름이 돌았지요. 박 씨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확인했느냐? 죽은 것을.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박 씨는 아는 사람을 포구에 보내 뒤를 밟게 했어요. 살아있다면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지요. 틀림없이 연화입니다. 상단 안쪽에서 사람을 부리고 있었소. 박 씨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살아 있었어요. 박 씨는 곧바로 다른 수를 썼습니다. 포구에 보낸 사람에게 상단 주위를 돌며 말을 흘리라 시켰지요. 저 여자는 양반 집에서 도망친 여자요. 집안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이요. 그 말은 장터 좌판에서, 포구 선착장에서, 주막 안에서 퍼졌어요. 상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연화 뒤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물건을 맡기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손님도 있었어요. 상단 주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말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친 노비라는 말이 돌고 있으니 내가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사실이라면 상단까지 화가 미친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구석에 놓아둔 보따리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패물두어 점과 이름이 적힌 혼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혼례 때 받은 패물이고 이것은 제 이름이 적힌 혼서입니다. 노비가 혼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상단 주인은 혼서를 들여다보았지요. 연화의 이름, 본관, 아비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먹물이 바랜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서를 내민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상단 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소문 퍼뜨린 자를 다시는 상단에 들이지 마라. 문지기에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박 씨가 보낸 사람은 상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며칠 뒤 상단 창고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굶주린 사람 수십 명이 창고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흉년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거지요. 눈이 핑핑 돌 만큼 마른 사내들,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들, 쌀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 창고 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문짝이 흔들렸지요. 창고지기가 막대기를 들었어요.
물러서라. 안 물러서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람들이 더 거세졌습니다. 밀치고 소리 지르는 통에 창고 앞이 난장판이 되려는 순간이었지요. 연화가 창고 안에서 나왔어요. 막대기를 내려놓으세요. 창고지기가 머뭇거렸습니다. 밥을 가져와요. 솥에 남은 것이면 됩니다. 연화는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지요. 소란이 잠시 멈추었어요. 줄을 서 주세요. 아이를 아는 사람이 먼저, 노인이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뒤에 서 주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어요. 밀치던 사람들이 멈추었지요. 연화가 직접 앞으로 나가 아이를 업은 여인의 손을 잡아 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을 그 뒤에 세웠지요.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 주자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밥이 나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화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밥을 퍼주었지요. 아이에게 먼저, 노인에게 다음으로, 그 다음 어른들에게. 밥이 모자라자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가 죽을 더 끓이게 했어요. 죽이라도 속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줄 끝에 선 사내가 투덜거렸지요. 이것도 나누면 한 숟갈밖에 안 되잖소. 한 숟갈이라도 따뜻한 것이 들어가면 하루는 버팁니다. 내일도 오세요. 사내는 입을 다물었어요. 줄이 끝날 때까지 소라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요. 창고 문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상단 주인이 마루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막대기를 들었으면 창고가 깨졌을 거다. 상단 주인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연화는 장사뿐 아니라 사람도 다스린다. 그 일이 있은 뒤 상단 주인은 연화에게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한양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 높은 어른의 회갑이라 쌀과 술, 배와 종이를 대야 하는데 양이 적지 않다. 내가 맡아라. 잔치 물건은 양이 많았고 날짜가 빡빡했지요. 쌀만 30가마, 술 15동이, 배와 종이까지 합치면 배 2척 분량이었어요. 한꺼번에 올리면 배가 모자라고 너무 일찍 보내면 창고가 넘칠 터였습니다. 연화는 밤새 장부를 펼쳐놓고 궁리했지요.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고 날짜를 셋으로 쪼갰어요. 첫째 날 쌀과 소금, 둘째 날 술과 배, 셋째 날 종이와 나머지. 각 날짜마다 어떤 배에 싣고 어느 포구에서 내리는지까지 적었습니다. 덕수에게는 만일 배가 늦으면 다른 배로 나눠 쉽게 하라 일렀지요. 날씨가 변하면 하루 당겨서 보내세요. 늦는 것보다 이른 게 낫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 말대로 하마. 잔치 전날 물건이 모두 한양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한 자루도 빠지지 않았고 한 필도 젖지 않았지요. 둘째 날 바람이 거세 배가 반나절 늦었지만 연화가 미리 잡아둔 예비 배가 빈자리를 메웠어요. 상단 주인은 그 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양 쪽에서 다음 잔치도 맡기겠다는 연락이 왔지요. 상단 주인은 연화를 불러 말했어요. 내가 맡은 뒤로 새는 것이 없다. 앞으로도 큰 거는 전부 내게 맡기마.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상단 안에서 연화의 자리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올라 있었어요. 상단 주인은 연화에게 상으로 돈과 쌀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받은 쌀을 쓰지 않았어요. 창고에 쌓아두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었지요. 조건은 하나였어요. 가을에 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것. 이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빌려간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지요. 가을이 오면 쌀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쌀로 다시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창고는 해마다 커졌지요. 처음에 쌀자루 10개로 시작한 창고가 이듬해에는 30, 그 다음 해에는 100을 넘겼어요. 포구 사람들은 연화의 창고를 보고 말했습니다. 쌀이 산처럼 쌓였다. 이자도 안 붙이고 빌려주는 사람